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요실금입니다.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원인이 뭘까요? 치료법은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뇨장애, 일상에 얼마나 큰 불편으로 자리할지 짐작만으로도 힘들어지는데요. 이를 좀 자세히 알려면 요도 좀 어떻게 우리가 생긴 건지, 좀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건지 네. 좀 설명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내려와 방광에 모이게 됩니다. 방광에 모인 소변은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데, 소변이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로 배출되기까지의 통로를 하부요로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배뇨장애 또는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이하, 방광 이후는 이게 하부 예. 요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거기에 생기는 증상들. 예.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배뇨장애, 예. 하부요로 증상.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무풍선처럼 탄성이 좋은 방광에 소변이 저장되어 있다가 소변이 배출되어야 할 때 방광 근육이 수축하고 방광 입구에 있는 요도 관략근이 열리면서 소변이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배출하기까지 이 문제가 되는 그 요소들, 요인들은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방광은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에 앞서서 저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소변이 방광에 충분히 모이게 되면 그것을 느끼게 되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방광과 요도에 신호를 보내서 방광은 수축하게 되고 요도의 관략근을 이완하게 만들어서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완전히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하부요로 증상은 소변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참지 못하는 증상에서부터 소변을 배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실금, 이건 요가 샌다, 뭐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인 건가요? 네, 요실금 역시 대표적인 하부요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소변이 나오게 돼서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증상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이 흔한가요? 예, 요실금은 비뇨기계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약 40%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요실금은 원인이 다양해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여성 중에 절반 이상은 매일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도 이런 요실금이 있는 거죠? 예, 남성에서도 요실금 증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성에서 나타나는 요실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여성의 경우에는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복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남성에서는 절박성 요실금이나 배뇨 기능 장애에 의한 요실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진료실에 온다는 건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올 것 같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올 것 같은데 실제 어때요? 예, 되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요실금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초기에도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었다 이러신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서 일단 화장실만 보이면 미리 가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도 신경성으로 소변을 자주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한 요실금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걱정입니다. 주로 어떤 표현들 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을 수는 있어도 약간 마려운 느낌이 자주 온다. 네. 이런 정도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네. 증상이 심해지면 웃기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찔끔 나오기도 하고,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화장실 달려가다가 문 앞에서 지려버린다고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화장실을 갔을 때 자주 예. 가는 경우에는 예. 얼마나 자주 갔을 때 이게 요실금의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빈뇨라고 자주 가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8번 정도 가는 거를 이상을 가게 되는 걸 뭐 자주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인 분들이 2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신다고 하면 빈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변을 본 지 1시간이 안 되었는데도 또 마려운 걸 느끼게 되시죠. 그러니까 딱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걸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그거에 따라서. 보면 되겠네요. 제가 영화 끝날 때쯤 항상 신호가 와서 저랑 비슷한데요. 걱정이 좀 걱정스러운데요. 요실금 증상은 겨울에 심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예. 맞습니까? 우선 먼저 상대적으로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수분 조절을 위해서 땀과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여름보다 땀을 적게 흘리니까 겨울에는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 배뇨 기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배뇨장애라는 말이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네. 배뇨라는 단어가 한자이기도 네. 하고 해서 결국 소변 보는데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 앞서 얘기한 빈뇨도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밤에 이 소변 때문에 잠을 깨시는 야간뇨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걸 다 통틀어서 이제 증상들인데 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그 단어들이요. 좀 예.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그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이 모두 하부요로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은 적당한 양의 소변을 안정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기능과 배뇨를 할 때 남아있는 소변 없이 깨끗하게 배출하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변을 저장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요절박, 또 유난히 밤에만 소변이 마려운 야간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소변을 배출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양뇨, 중간에 끊어지는 간헐뇨, 다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요실금을 이제 여성하고 남성 좀 다르게 설명을 해주실 때 복압성 요실금 맞아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복압성 요실금 또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앞선 얘기들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 등과 같이 복압이 증가할 때 발생할 수가 있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순간 강하고 급작스러운 요의 때문에 소변의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이 배뇨 장애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뇨 장애로 불편이 커지는 요실금에 대해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게 좀 일반적인가요? 예. 의학적인 기준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하는 빈뇨는 하루에 8번 이상 배뇨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배뇨와 다음 배뇨 사이에 2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다시 요의를 느끼게 돼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럼 1회에 한 번 배출하는 소변의 양이라든지 뭐 소변 줄기의 어떤 색이 이런 같은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예, 방광의 기능을 확인하는데 소변의 배출량과 속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는 바람에 소변이 적은 상황인데도 빈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소변이 약하다고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변을 좀 참았다가 적당한 양을 모아서 보면 소변이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를 오시면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배출되는 소변의 양과
빠르기를 알 수 있는 검사를 해볼 수 있고 배뇨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방광 기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소변의 어떤 저장과 배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결국 뭐 때문인 거예요? 예, 그 소변의 저장과 배출은 방광과 요도 관략근의 수축, 이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방광이 소변으로 채워지면 풍선처럼 서서히 부풀게 되면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요도의 관략근은 수축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소변을 새지 않도록 해주는데 방광이 충분히 채워져서 배뇨를 하게 되면 방광은 수축하면서 요도 관략근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이때 소변을 배출시키는 힘이 약하거나 요도 관략근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해서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 소변이 저장되어 있는 방광은 짜줘야 되고 그리고 소변이 나가는 그 입구는 열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짜주는 방광의 힘이 약하든지 열어주는 요도 관략근이 이완이 원활하게 안 된다든지 이러면 배뇨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특히 요실금에 있어서 여성 질환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방광에서부터 외부로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의 길이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요실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한 요실금인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도를 지지해주는 조직이 고정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여성에서는 분만 등으로 인해서 골반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서 요실금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성에게 더 상대적으로 많다. 예.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군요. 그런데 요실금은 또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성들도 그렇다고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요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절박뇨가 아주 심한 경우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새 이제 많이 남성 요실금이 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고령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절박성 요실금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최근에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요실금 발생을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술로 인해서 관략근이 손상되거나 방광 기능의 이상으로 방광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남성에서도 복압성 요실금 형태로 요실금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드려볼게요. 방금 이 답변도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 시원하게 소변을 못 보는 건 이게 전립선 때문이라는 건가요? 예, 전립선 때문에 시원하게 못 보게 돼서 생기는 요실금도 있고 그리고 방광이 예민도가 과민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복압성 요실금처럼 복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남성은 요도가 길기 때문에 여성처럼 요실금이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전립선 암 수술을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관략근이 많이 약해지면서 복압성 요실금이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인들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흔한 거는 좀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이 절박성 요실금이 좀 고령 남성에게서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뭐 다른 거는 전립선 암이나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서 뭐 70대면 70%, 뭐 이렇게 80대면 80%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연관성이 밀접한 거죠? 예, 요실금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하면서 빈뇨나 절박뇨가 심해진다는 의미는 방광의 과민성이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자체에 비대해진 조직이야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적으로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방광의 기능이 변화할 정도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박뇨나 절박성 요실금이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성이라서 좀 질문이 많은가 본데 이 방광 기능이 예민해진다, 방광 기능이 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소변을 오래 참아가지고 젊었을 때 그런 건가요? 물론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는 이제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변을 오래 참아서 생긴다기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처럼 소변이 배출되는 출구 부분이 막히게 되면 처음에는 소변이 약해지고
그것을 이제 보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방광벽이 비후, 두꺼워지거나 예민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좀 좁아져 있으니까 그걸 더 세게, 더 보상적으로 밀어내려고, 더 짜주려고 하다 보면 더 두꺼워지고,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더 잘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성 요실금, 남성 요실금 앞서서 좀 얘기들이 얼핏 나왔지만 차이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여성에서 요실금의 빈도가 남성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압성 요실금이 절박성에 비해서 많고요. 특히 여성에서는 노화뿐만 아니라 분만 과정에서 골반 근육 약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압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에서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방광의 과민성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절박성 요실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복압성하고 절박성, 그러니까 방광이 예민한 것하고 그리고 복강 내 압력으로 인한 것하고 이게 겹쳐 있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혼합형 요실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먼저 복압성 요실금은 여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체 요실금의 80에서 90%에 해당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복압이 증가할 때 소변이 누출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분만 후 아니면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화돼서 방광과 요도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거나 소변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요실금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소변이 마려운 순간 강하고 급작스러운 요의 때문에 소변의 누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소변이 새서 속옷을 적시거나 화장실에서 속옷을 내리면서 소변이 새서 적시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앞으로 먼 미래의 제일 같기도 하고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복압성, 절박성 모두 참 난감한데 이게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증상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골반 근육이 약해진 정도에 따라서 소변을 세게 하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증상의 차이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채기나 줄넘기 같이 강한 복압을 줄 때만 소변이 새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웃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심해진 거네요. 그렇죠. 절박성 요실금도 처음에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요의가 있을 때 불편함 정도를 호소하다가 심해지면 갑자기 요절박이 발생하면서 화장실 가기 전에 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요실금 증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식에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으면 요실금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 일부는 소화가 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이 방광벽을 자극하면서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에는 알코올 음료, 커피, 차,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 매운 음식, 인공 감미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안 먹고 살 수가 있죠? 지금 다 얘기하신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음식들인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변을 참거나 시간을 조절하는 이 방광 훈련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 또 골반 근육 운동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이거는 아마 시간제 배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에 맞춰서 배뇨를 하면 절박성 요실금을 좀 줄여볼 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의 과민성으로 인한 요절박을 주 증상으로 하는데 너무 자주 화장실 가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면서 기능적인 방광 용적을 늘리면 이 절박이 좀 호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광 배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배뇨 후에 잔뇨가 남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소변을 참다가 급성 요폐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운동은 요도 주변의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인데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조절하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방광 기능에 문제가 없고 배출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배뇨 후에 잔뇨가 없는 경우에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하면은 오히려 방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주파 전기 자극 치료가 요실금 치료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가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전기 자극 치료도 일종의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저주파 전기 자극 치료기를 8주간 하루 2번씩 치료를 해봤더니 배뇨 횟수가 감소하고 야간뇨와 절박뇨의 호전을 비롯한 요실금 증상이 나아진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골반 근육과 주변 근육, 신경을 자극하면서 요도 관략근을 강화해줘서 요실금 호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실금 증상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병은 아니지만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우울증을 발생시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개 가벼운 증상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방광 기능장애나 방광 질환, 신경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실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요실금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중심 KBS 라디오 건강 365.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배웅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먼저 주부 출연자분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남편은요 전립선 약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바지에다가 옷을 이렇게 적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손 닦고 이게 물을 적셔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실금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럼 요실금 약을 먹어야 되나요? 네, 전립선 비대증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신다고요? 네. 예, 요실금은 이제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소변이 나와서 소변을 적시게 되는 걸 다 우리가 모두 요실금이라고 하니까 요실금이 있다고 할 수 남편분은 있겠습니다. 요실금이 있다. 예, 예. 그러면 옷을 적실 정도로 새는 경우는 이게 증상이 심한 건가요? 예, 요실금 증상이 심한지는 새는 양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옷을 적실 정도면 증상이 매우 심하다고 하겠네요. 예. 그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검사를 해보셔야겠는데 앞에서는 이제 흔한 형태의 요실금인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는 이 방광의 과민성으로 인한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요실금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범람 요실금인데요. 물을 가득 채운 잔이 넘치듯이 범람한다고 해서 범람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요실금이 예, 주로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소변 배출이 안 되는 환자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은 소변을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방광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배출 기능마저 떨어지면서 소변이 넘쳐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방광 기능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요실금도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범람 요실금. 와, 이 말만 처음 들어도 들어본 단어인데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소변이 범람한다니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요실금의 이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나요? 우선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빈뇨나 요절박, 야간뇨와 같은 방광 자극 증상들은 대부분 호소하시기 때문에 소변을 하루 몇 번씩 보는지나 한 번 소변 볼 때 얼마만큼 보는지 기록하는 배뇨 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광의 저장과 배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속 검사와 배뇨 후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가 기본적인 방광 기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선 환자분, 방금 얘기해 주신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경우였잖아요. 예.
비대증 약을 먹으면 결국 전립선이 커지는 걸 갖다가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그걸 줄여주는 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소변 보는 데는 그 도움이 되겠어요. 예, 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배뇨의 그 배출에 장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면 소변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방광의 과민성이 더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약을 같이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속 검사나 배뇨 후 잔여량 검사를 했다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범람 요실금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소변이 배출되는 약을 더 또 세게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소변줄, 도뇨관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자꾸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방송에서 자꾸 이제 저랑 관련돼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방광이 과민해지는 걸 좀 잡아주는 약이 있다 예. 얘기하셨는데 그런 걸 조금 미리 예방적으로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 처방-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광의 과민성을 잡아주는 약은 우리가 항콜린제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방광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변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기약 먹었을 때 예. 항콜린제 성분이 들어있다고 맞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예, 예. 그 어르신들 중에 감기약을 먹고서 갑자기 소변 요의가 안 나와서 응급실로 오는 그러네요. 경우들이 있던데 예,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감기약 중에도 항콜린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이 방광의 수축을 좀 억제시킬 수가 있어서 뭐 요인은 좀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배출 기능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감기약 드실 땐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변 습관이랄까요? 실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확인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개 요실금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는지, 네.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이 급하게 마렵지는 않았는지,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환자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빈뇨 아까 8번 이렇게 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줄넘기 한다거나 웃거나 재채기 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찔끔찔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복압성 요실금에 의한 복압신 경우. 경우에는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에 예. 뭐 그게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상황이 횟수는 발생했을 때. 중요하지 않고 네. 그것도 이제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신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불편하에 따라서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법이 간편하고 정말 교정이 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나이가 들수록 요실금 위험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요실금 이럴 땐 원인은 어떤 부분들이 지적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요실금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저질환이나 요실금을 유발할 만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 또 일시적으로 봐야 할까요? 뭐 치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요실금 원인 중 하나로 요로 감염을 들 수 있습니다. 방광염만 있어도 방광 점막에 자극을 줘서 요실금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졌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에도 방광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비도 영향이 있단 예, 말이에요. 이제 변이 이제 직장에 많이 차게 되면은 변 주변과 방광 주변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다. 당기고 압박하게 되면서 배뇨 기능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몰랐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변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또 노인들의 경우, 남성 요실금의 경우 요실금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질 수 있나요? 예,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심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한다면 방광 신경의 변화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 외에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과민성
우리가 방광의 과민성을 잡을 때 그 항콜린성 네, 약제들 네.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실제로 뭐 폐렴도 자르고 기침 감기도 잘 걸리기도 하셔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이런 약들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이 약들 중에 선택적으로 방광에는 그런 게 작용을 안 하고 기침이나 이런 감기만 잡아주는 이런 항콜린제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쉽게 그런 약제는 나온 거는 없는데요. 아. 예,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항콜린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부작용 중에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구갈, 입이 마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부작용을 낮추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베타항진제라는 또 방광을 수축을 이완시켜주는 약제가 있는데요. 그 약은 상대적으로 항콜린제에 비해서는 배뇨장애의 위험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예, 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또 선택할 수 있는 약제들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방광에 작용하는 약이고 그러면 소변 그러니까 요도의 입구를 넓혀주는 약은 없나요? 그게 전립선 비대증에서 많이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예, 방광의 출구와 그리고 전립선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서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는 걸 도와주는 약이죠. 그럼 여성의 경우는 방금 이런 경우는 결박성 요실금, 남성의 결박성. 경우에는 이렇게 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복합성이 많다고 훨씬 했어요. 많다고 그러면 이럴 때도 요도 입구를 확장해주는 이런 알파 차단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예. 그 약들이 도움이 되는지 여성에게도 이런 약들이 항콜린제가 아니죠. 뭐 방광을 좀 과민성을 좀 잡아주는 약들을 복합성에서 쓰기도 하는지 복합성 요실금에서도 항콜린제를 사용을 하면 방광 용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량의 복압에서는 참아줄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콜린제가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예. 남성에서는 오히려 그 약이 안 좋다고. 배뇨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성에서는 그 약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 좀 혼동스러운데요. 항콜린제는 소변은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고 배출도 잘 되시는 분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사용해 볼 수 상관이 있습니다. 없군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예. 그런 근데 특히 분들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방광 출구가 폐색이 돼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은 과민성 방광 때문에 항콜린제를 썼다가 배뇨 기능 장애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여쭤보길 잘했네요. 좀 이게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네,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항콜린제가 주로 감기약 성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문했던 건데 그러면 이 요실금 치료 약물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좀 저도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실금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1차 치료는 행동요법을 하게 됩니다. 시간제 배뇨처럼 네. 과민성 방광을 포함한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은 행동요법을 했다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엔 항콜린제를 포함한 약물요법이 시행되게 되고 네.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절박성 요실금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콜린제를 같이 사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술적인 방법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콜린제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겁니까? 항콜린제는 방광에 분포하고 있는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콜린 수용체가 방광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항콜린제를 사용하면 과도한 방광의 수축을 억제시키고 방광 용적을 증가시켜서 소변이 쉽게 저장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 남성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악영향이 줄 될 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방광에 보톡스 치료법을 쓴다고 들었어요. 예. 얼굴 주름 치료에 사용하는 보톡스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들 중에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방광 점막에 주사하는 치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방광 근육 수축의 억제가 과도한 경우에는 또 역시 배뇨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주의해서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했을 때 이것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피부엔 우리 6개월에 한 번씩 맞잖아요. 예, 이것도 잘 6개월에서 될 경우에. 1년 정도면은 다시 흡수가 돼서 조금 상태가 재발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것보다는 처음 초기 치료를 했을 때 배뇨 장애가 발생해서 배뇨 곤란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주의해서 사용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요? 절박성 요실금은 이제 약물 치료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보톡스 치료를 해볼 수도 네. 있고 신경 자극과 관련된 기계를 삽입하는 치료도 하게 됩니다. 예. 보갑성 요실금은 약해진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요실금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 수술법도 조금 접근하는 법이 달라지네요. 예. 그러면 요실금과 혼동할 수 있는 다른 질환도 있나요? 우선 방광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모두 요 절박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염을 포함한 모든 방광 관련 질환이 감별돼야 됩니다. 또 배뇨를 위한 과정은 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실금을 의심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찔끔 이 정도도 질병인 건지 사실은 애매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 의지랑 상관이 없이 소변이 샌다 그러면 다 요실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해서 본인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실금이 일으키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요실금 증상 외에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혈뇨가 동반되지는 않는지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지라든지 이전에 골반 부위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실금 결국 요가 세면은 이제 속옷이 젖잖아요. 그러면은 위생 상태가 안 좋을 텐데 거꾸로 그런 쪽에서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어떤 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의 위험은 더 증가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옷이 젖는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역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짧고 또 항문하고 요도의 그 길이가 가까운 데 있기 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습진이나 막 이렇게 예, 좀 그렇죠. 부스럼 같은 그런, 거는 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기 주변에 이제 피부 질환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네. 요실금에 대한 거는 정말 삶의 질하고 직접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부모님을 좀 모시고 약간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을 때 예. 그냥 바로 그 요실금인지 알 수 있는 검사 뭐 간단한 게 있을 수 있나요? 보갑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범람 요실금처럼 일단은 배뇨 기능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잔뇨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속 검사랑 배뇨 후의 잔뇨량 검사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소변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네. 염증이나 균에 의한 거나 아니면 혈뇨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예.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요실금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연세 예. 있으신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실금이 생겨서 치료를 받는데 또 잘 치료가 돼요. 또 재발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니까 예. 또 수술하신 분들도 좀 괜찮다가 또 이렇게 재발되고 예. 이게 안 낫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실금도 보갑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상당히 완치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거 외에 절박성 요실금까지 같이 있는 혼합형 요실금의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하였다 그래서 보갑성 요실금은 해결될 수 있어도 절박성 요실금은 남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환자분들은 소변이 새기 때문에 네.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는 수술적으로 완치가 돼도 절박성 요실금은 항콜린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다른 기저질환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방광염처럼 네. 재발성 방광염이 있는 분들은 방광염이 올 때마다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요실금이 재발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에 또 그 대인기피증도 심해져서 집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 이런 경우에 우울증 치료도 같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예, 요실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위생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도 같이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부 출연자분들도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 또 요실금에 대한 질문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질문 주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낮에는 안 그래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11시 정도 잠을 자면 한 2시 넘어서부터 시간 깨는데 그게 제가 오줌이 마려워서 깨는 건 아니고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꼭 화장실을 갔다 와서 또 다시 잠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자다가 2시부터 하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아침까지. 예. 그래서 그걸 치료를 받으러 방문을 해야 되려나.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시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면 예. 그다지 양은 안 많아요. 화장실을 가면. 요거는 요실금하고는 상관없이 야간뇨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이가 들면은 야간뇨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소변을 보는 과정하고 밤에 소변이 나오지 않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 머리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을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근데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밤에도 생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 심한 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 방광 용적이 유난히 작아서 그래서 소변이 마려서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려면 방광 배뇨일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언제 얼마만큼 받는지, 밤에는 몇 시에 얼마만큼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야간뇨 양이 많아서 깨게 되신 건지, 양은 적은데 횟수만 여러 번 일어나신 건지를 파악을 해서 어떤 원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요실금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요실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또 해주셨고요. 요실금으로 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들 또 에게는 또 증상은 있는데 병원에 가길 주저하는 분들 이렇게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과 다른 질병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을 알아봤습니다.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 처음엔 경미해 보여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방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부끄러워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 중에 간단히 수술 한 번, 약물 치료 한 번에 금세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작 병원에 올 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저희 비뇨의학과 의사들과 상의해 본다면 요즘같이 웰빙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배용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감사합니다.